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와 관련해서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다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등 조금씩 미묘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2차 공판에서는 김 씨와 눈도 마주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또 새로운 증거를 공개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 오늘 첫 소식 5분의 출연자들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 사이의 치열한 공방부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김문기 씨, 저, 이재명 세 사람이서 유일하게 쳤던 기억이 있어요. 김문기 차장도 많이 준비해왔거든요. 서포도 다 하고 카드 다 몰아주고 근데 그걸 기억 못 하신다고요? 두 번째 공판 마쳤습니다. 심경 어떠세요? 검찰 의견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들 많이 와 있... 네, 이재명 대표 두 번째 출석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가면이 벗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표는 김문기 씨와 10박 11일 동안 출장을 다니면서 골프도 함께 쳤습니다. 그러나 김문기 씨와 눈도 마주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검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프를 같이 치면서 찍은 사진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지금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을 한 적은 없다. 그런데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보시죠. 호주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고 김문기 처장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것이다. 당시 김문기의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눈도 안 마주쳤기 때문에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 않았다는 걸 얘기를 하려고 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진을 찍는데 서로 마주보고 사진을 찍는 경우는 부부 외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서로 사진 찍고 영상을 돌려보다 보니까 눈을 마주보고 있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는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골프 관련해가지고 계속 뭐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법정 안에서 나중에 이제 다 증언하겠습니다만 카트가 2인 카트입니다. 2인 카트 2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그 외국 골프장은 공을 자주 잊어먹습니다. 한국에 같이 캐디가 없으니까 직접 찾아야 됩니다. 그런 거 과정들을 갖다가 하면서도 김 팀장 거기 있어? 이런 것도 다 얘기했었고 그런데 눈도 안 맞았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도 없는 말씀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골프를 한 번이라도 쳐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저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특히나 해외 나갔을 때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카트 한 대를 사용했고 김문기 전 처장이 그 카트를 몰아줬고 캐디가 없었기 때문에 공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주기도 했다. 그렇다면 눈이 마주치지 않을래야 마주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저렇게 주장을 합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최달 변호사님? 그러니까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저 주장의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골프를 쳤을 때에는 쳐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함께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같은 경우에는 캐디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그 카트를 타고 같이 모든 홀들을 같이 돌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둘이 한마디라도 이상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 따르면은 거의 캐디 역할을 지금 김문기 전 처장이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김문기 전 처장의 성함을 정확히 기억을 못할지 몰라도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진과 영상에 눈이 마주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관계가 약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서 앵커가 지적하신 것처럼 사진은 보통은 기록을 하기 때문에 앞을 보고 카메라를 보고 찍게 되어 있고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떠한 촬영과 같은 데에서 예를 들자면은 뭐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골프를 치는 영상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영상을 찍게 되어 있지 뭐 둘이서 마주보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대화 내용을 찍지는 않거든요. 어떠한 기록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일편적인 어떤 영상과 사진에서 눈이 마주친 적이 없다 이러한 것만으로 둘 사이가 아는 사이가 아니다. 뭐 친분이 약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는 김문기 전 처장을 아예 몰랐다라는 증거로 주장하기에는 좀 어렵게 보입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눈도 안 마주쳤다라는 주장이에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있었던 한날 한시 공간,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있었는데 왜 그걸 기억을 하지 못하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니 내가 그 친밀감이라든지 어떤 안다 모른다의 어떤 주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어째 재판부의 몫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굳이 뭐 눈을 마주쳤다 안 마주쳤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객관적인 형태. 아니 왜 이렇게 있었는데 너 이렇게 만났었고 같이 운동을 했었었고 그다음에 같이 뭐 오랜 시간 같이 보냈는데 왜 기억을 못 한다는 것이냐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니 나의 기억이 없다는 내 머릿속에 기억이 없는 건데 그걸 어떻게 나보고 기억을 하라는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그걸 이재명 대표 측에서 눈을 마주친 사실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뭐 변호인 측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눈을 마주친 적 자체가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객관성으로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검찰의 주장에 말려 들어가는 형식이 돼버리거든요. 저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저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관과 객관을 주장하고 있는 사이에서 서로 섞어버리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이 좀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뭐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뭐 머릿속을 열어봐야 아는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재판부에서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주 출장에서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은데 검찰은 이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를 수 없는 그 증거들을 법정에서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문기의 업무 일지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2014년 4월 2일 팀 미팅을 했는데 내용은 개발 수익금 보고 자료였고 2층에 보고를 했다라는 업무 일지가 검찰이 제시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2층은 성남시청 2층 서장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지 그 내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당시 화면입니다. 성남시장 집무실. 굉장히 테이블이 좁고 지금 커피잔이 놓여 있는 걸로 봐서도 10명보다 더 적은 인원이 앉을 수 있는 작은 테이블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양측에 3사람 정도 보이는데요. 3사람씩 6명, 총 7명 정도 보입니다. 물론 뭐 더 좁게 촘촘하게 앉는다면 10명 더 넘게 앉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보통의 자료 화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테이블은 아닙니다. 테이블이 작다, 피고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2016년 2월 회의 결과 보고를 보면 당시 성남 도시개발공사 참석자 명단을 보면 사장과 본부장 김문기, 정민용입니다. 자, 사장과 본부장을 제외하면 김문기가 그다음 서열이겠죠. 물론 보고를 직접 했을지 안 했을지는 아직 확인을 더 해봐야겠지만 4명이 참석한 회의에 지금 아마 추정이 됩니다만 이러한 테이블에 앉아서 회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를 수 있느냐 하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자, 하나 더 보시죠. 김문기 전 처장의 폰에 발신인이 이재명 대표의 문자들이 또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 이름으로 발송한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포함되어 있는 SNS 채팅방, 그리고 주요 일정에 이재명 시장 생일이 저장되어 있는 고 김문기 전 처장의 휴대전화, 이 내용들이 새로운 증거로 검찰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와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고 채팅방에서 활발하게 대화도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생일까지 저장을 해놓고 있을 만큼 두 사람은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꽤나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검찰은 주장을 하면서 이러한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말로 이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 이런 얘기가 여기 이제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뭐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저렇게 사진까지 찍히고 회의도 하고 SNS에서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고 했는데 눈을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주장을 해야 되는 변호인들의 입장이 뭐 사실은 오히려 더 좀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네. 근데 지금 그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 사건은 사실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네. 관련된 거고 이거 말고도 이제 백현동 부지와 관련돼서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 이 두 가지 꼭지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측도 그렇고 여기에 굉장히 사실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도 김문기 처장을 몰라야 되는 그 상황은 사실은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뿐 아니라 네. 앞으로 있을 대장동 수사를 대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그 돌아가신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측에게 그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돼서 3차례나 제안을 했는데 묵살당했다라는 그 내용을 유서에 담아놨거든요. 근데 그 지금 대장동 사업도 이게 배임이 되느냐 여부와 관련돼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만 사실 반영이 됐으면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로 고초를 겪지는 않았을 건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그냥 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줬다라는 건데 네. 만약에 여기서 김문기 처장을 알았고 사실 저 정도로 업무 친밀도가 있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김문기 처장이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거절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네. 아마 대장동 수사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저 정도로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몰랐을 수도 있죠. 저는 뭐 100번 양보해서 몰랐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걸 알았다고 인정하는 순간 나머지 모든 재판과 수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논리가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로 사활을 걸고 뭔가 수비를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은 물론이고 당대표직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민주당도 선거 비용을 43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다시 토해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유죄로 입증이 된다면 정말 당의 존립 기반마저 사라지는 정말 그 당사를 매각해도 사실은 부족할 만큼의 큰 돈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보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 만남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수 있다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공적 만남은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적 만남이라에 눈을 마주칩니까? 저는 이게 궤변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4명 아까 말씀드린 사장, 본부장, 김문기 처장, 정민용 팀장 참석했던 이 의사결정 그룹은 최종적인 의사결정 그룹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실상은 모든 것들이 이제 얼개를 잡았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게 합리적인데 근데 그걸 몰랐다? 그리고 2014년 팀 미팅에서 2층에 시장실 2층이니까 2층에 보고했다는 메모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보고 내용이 개별 수익금 보고 자료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대장동 사건에서 개별 수익금을 어떻게 나누냐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걸 1대1로 보고했던 사람의 이름을 모르고 얼굴도 모른다? 그러면 사적 만남이어야만 얼굴이 기억됩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공과 사가 엄격히 구분되는 그런 국가입니까? 저는 이런 주장들이 말하자면은 이걸 어떻게든 사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그다음에 애가 몰랐다고 했던 것을 계속 입증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계속 몰리니까 무리하고 과도한 이런 주장들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재판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여기에 결정을 내는 건 재판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상규상 관행과 통념 그리고 합리성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보면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이거든요. 판례에서는 허위사실에 있어서의 사실은 특정한 공간과 시점에서 입증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일관된 주장은 뭐냐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개인적으로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관적인 인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기 씨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잘 알았겠죠. 근데 이재명 성남시장 입장에서 보면 공공기관까지 합치면 거의 4,000명에 달하는 직원들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 주관적 인식 측면에서 잘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허위 사실에 있어서의 사실의 해당 자체가 안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공직선거법상 이게 언론 인터뷰에서 즉흥적으로 대답한 것이라서 이게 공표에 해당되느냐의 여부에 대한 다툼도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논리로 그 당시에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도 김만배 씨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은 검찰에서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각하 처분했거든요. 그와 비교했을 때도 이런 좀 과도한 주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대표 측이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에게도 감시용 변호사를 붙였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배신감을 느낀 계기에 대해서 가짜 변호사 사건을 이유로 들기도 했었는데 비슷한 일이 김문기 전 처장에게도 벌어졌던 겁니다. 자,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사 와가지고 위에서 왔다고 했는데 높은 분이 내려보내고 그거 걱정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나를 케어해 주려고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행적들이 전부 다 보면 자기들도 하나도 위해서 왔고 그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하러 왔다는 개념이 자꾸 들더라고요. 선임에 약속된 건 아니라 선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최종적인 결론은 안 난 겁니다. 돈에 대한 것들이 결정이 안 났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안 왔다가 갑자기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벌어졌던 그 가짜 변호사 의혹이 고 김문기 전 처장에도 벌어졌다라는 그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감시용 변호사를 붙였다는 의혹이 김문기에게도 제기가 됐다. 자, 김문기 전 처장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 지금 이재명 측에서 보낸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변호사를 꽂았냐라고 항의를 했다고 하는군요. 자, 그리고 그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빨간색 밑줄치 부분 보면요. 유족이 지목한 변호사 A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검찰 출신이며 수사 초기라 하면 2021년 9월쯤부터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그때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문기 씨가 접촉했던 변호사로 전해졌다. 김 씨 유족들은 이 대표 측이 사건 무마를 위해 의도적으로 A 변호사를 연결해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수사받는 과정에서. 그랬더니 변호사를 소개했느냐라고 묻자 김 씨가 대답을 하지 않고 시선을 피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불편하다, 피곤하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잠시 쉬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답을 회피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새롭게 드러난 의혹들입니다. 자, 최대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김용 전 부원장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감시용 변호사와 관련되어서 그 당시에 이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들은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유를 그 당시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검찰이 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 이걸 질문했던 것은 질문할 당시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술을 바꾼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감시용 변호사를
변호사를 물어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그 당시에 처음에 유족들이 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는가.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뒤바뀐 뒤에 왜 이 감시용 변호사에 대한 질문을 김용 전 부원장에게 했는가. 이 두 가지를 봤을 때에는 항상 이재명 전 대표와 같은 편에서의 진술하는 사람들에게 감시용 변호사도 이익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검찰은. 그렇다고 한다면 감시용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유족이라든지 검찰이 보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모든 수사와 관련된 내용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자들에게 보낸 변호사이고 네. 이 변호사들은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이라든지 아니면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재명 대표와 다른 편에 섰을 때에는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게 우리 가족이라든지 내 자신이 불이익한 사람이었을 때에는 감시용 변호사를 붙여서 이 변호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해서 나로부터 증거를 아니면 정보를 빼가는구나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 조금 확인을 해봤더니요. 그 A 변호사라는 분의 이력을 좀 보니까 네. 민주당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크게가 아니라 전혀 관계가 없던 분이고 정치권에 좀 관계가 없었던 분이고 이력을 보니까 주로 이제 수원지검 아니면 네. 성남지청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걸 김용 부원장이 이제 소개를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이력을 봤을 때는 어떤 뭐 감시용 변호사라고 하기보다는 네. 어떠한 그 정관 그러니까 그 검찰 조사에 대비를 해서 네. 검찰 출신 정관을 아마 수소문해서 찾다 보니 아마 그 해당 변호사님이 저는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섭외가 된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이렇게 좀 도와달라 아니면 뭐 이걸 뭐 계약을 하고 했을 수도 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도하게 뭐 유동규 씨가 소위 말하는 뭐 감시용 변호사, 뭐 가짜 변호사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분이 뭐 정치적으로 큰 이해관계에 접촉한 사실이 별로 없고 뭐 민주당을 위해서 그동안은 뭐 민주당과 어떤 일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으셔서 조금 이렇게 보기에는 좀 과도한 해석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혹시 당시에는 민주당과 관련된 정치권과 관련된 일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일을 이후로는 지금도 관계가 없습니다. 저도 성함은 들었는데 처음 들어본 변호사님이시고 뭐 당의 뭐 어떤 선거 과정이라든지 캠프에서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성함이어서 아마 그런 뭐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유족의 항의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래서 혹시 감시용 변호사를 고 김문기 전 처장에게도 붙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다시금 새삼 제기가 돼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계속해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위례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 이번 주 중으로 기소를 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장동, 위례, 성남FC 관련해서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그리고 뇌물 이런 혐의 등을 씌워서 일단은 기소를 할 방침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다만 428억 원 지분 약속에 대한 의혹은 이번에 빠졌다고 합니다. 김만배 씨가 아무래도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다소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와 연결시키지 않고 나중에 수사가 조금 더 보완이 되면 그때 추가로 기소를 하겠다라는 게 검찰의 일단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전현직 의원들의 메시지가 엇갈려서 당의 혼란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재명 말고는 대안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당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 둘 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난 직후에 나왔던 그런 메시지들입니다. 당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먼저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이 어떤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틀 전에 경남 양산 사저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했다. 민주당이 조금 달라지고 뭔가 결단하고 그걸 중심으로 또 화합하면 내년 총선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변화가 필요하고 달라져야 하고 결단 내려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산이 있다라는 게 박용진 의원이 전달한 내용이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10일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면서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 돼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사퇴론을 제기하느냐 그 정도 얘기하셨다라고 전달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결단해야 하고 바뀌어야 하고 그래야 살아남는다. 다른 한쪽은 아니다. 지금 대안이 없으니 이 대표 중심으로 밀고 가야 승산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 이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얘기하셨어요. 그 정도 얘기. 박용진 의원은 못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라? 뭐 그런 말씀을 전 여쭤보지도 않았고요. 진영 대립과 갈등 증오의 정치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함께 얘기했고 그런 문제로 전직 대통령과 얘기하는 거 뭐 적절치 않다 뭐 생각했고 말씀이 혹시 나왔더라도 그걸 굳이 그럴 필요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자, 두 사람 다 만난 건 사실인데 메시지가 전혀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말이 맞느냐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해석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누가 해석을 좀 덜 붙여서 진실에 가깝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십니까? 이게 바로 전원 정치의 이게 사실 이게 아주 폐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메신저가 발신한 것을 메신저를 만났던 사람들이 그것을 메시지로 얘기해가지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말하자면 자기 해석이 거기에 감안되는 건데요. 저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민주당의 지금 리더십 공백 상태, 내부 균열로 인한 공황 상태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들었던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데 저도 문 전 대통령도 그래요. 재임 기간 5년 동안 무엇인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참모디에 숨는다 그런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물론 뭐 직접적인 개입과 해석은 좀 참전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줘야 하는데 이쪽 만나서는 결단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쓰고 또 이쪽 만나서는 또 친명계 단합을 또 주문하고 이런 해석들이 지금 여러 가지 갈래를 낳고 있는데 저는 이 핵심 하나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이 정말 지금 극심한 내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는 당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민주당이 이제 중요한데 결국 저는 그래서 지금 중간에 합의 지점이 하반기에 질서 있는 퇴진으로 저는 귀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가능성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두 개 다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재명 대안이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되 그러나 하반기에 가가지고는 민주당이 조금 달라지고 뭔가 결단해서 그다음 총선을 대비해달라. 저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내용은 증폭되지 않겠지만 정말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에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유지해달라는 그런 뜻은 맞는 것 같고 그 이유는 당이 결단하는 모습으로 가라는 중의적인 메시지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목소리를 들은 전언을 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들, 친문 인사들은 문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메시지를 직접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 목소리를 냈을 리가 없다라면서 반발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자 변호사, 민주당 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아마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뭐 당대표를 중심으로 뭐 뭉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원칙론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보여요. 뭐 그 특별하게 어디에 대해 어떤 뭐 지금 특히나 현직도 아니시고 이미 정치권에서 벗어나셨는데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마 언론적인 얘기를 아마 받아들인 사람들 입장에서
재해석을 해서 얘기한 거일 수도 있고요.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어떻게 특정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적으로 뭐 당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 또 지금의 당 대표가 이재명 당 대표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 수차례 해 오셨거든요. 기존에 이재명 대표가 양산에 방문을 했을 때도 똑같은 말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박용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지금 민주당이 더욱더 변화를 해서 저는 이런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들을 하나의 공통점을 이재명 당대표라는 하나의 공통점을 놓고 보면 이게 말이 엇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이라는 어떤 큰 바운더리 안에서 본다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그 언론적인 얘기를 하신 건데 그걸 이제 해석하는 과정에서 서로 입장이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본인이 또 듣고 싶은 얘기를 들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것이고 네. 박용진 의원 역시 다 듣고 본인이 취사 선택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마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런 예,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박용진 의원은 비명계 의원의 또 한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또 친명 이재명 대표를 또 옹호했던 적도 있고 또 복당 전후로 이 대표를 또 감쌌던 메시지를 두둔하는 메시지를 많이 내놓기도 했었기 때문에 서로 해석이 다르고 전달하고자 하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그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를 믿어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서 있으면 단결해서 싸워주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칠 때다. 그래서 싸울 때다. 김만배 씨가 숨겨놨던 260억이 이재명 집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아무 관계 없어요. 왜냐면 관계가 없다는데. 또 이재명 대표도 부인하는데 그걸 자꾸 연관시키죠? 그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던 과거 발언들이 있다 보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목소리에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는 메시지가 더 씌워졌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는 겁니다. 물론 뭐 박지원 전 원장이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맞춰서 하는 경우도 좀 많고 또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많이 비판했다가 또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까지 했었던 만큼 굉장히 이제 시류를 잘 따라가시는 분이다라는 평가가 분명히 많은데 제가 이 대목에서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박지원 전 원장의 말도 아니고 박용진 의원의 말도 아닙니다. 그 애매한 말을 뱉어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을 저는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데 과연 문 대통령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립하던 그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손대지 않았거든요. 양쪽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사실 그것이 정치적인 갈등으로 엄청나게 비화됐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대통령이 되는 그 어떤 계기가 되는 때도 바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런 정치적 결단을 저는 안 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방치를 시켜놓고 알아서들 해결하십시오라고 늘 태도를 일관해왔던 걸로 보이거든요. 당연히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미 상황이 악화되고 국민 여론이 너무 심해지고 국민이 양분되고 서로 갈등하고 하는 그 찰나에 사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유감 표명 정도만 했었거든요. 이런 어려운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다 할 액션을 하지 않는 걸로 제가 5년 동안 보았습니다. 당연히 이번 그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에 있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게 좋아라고 전혀 저는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아전인수격으로 문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은 저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 해석이 양분하는 거고 결국 그 말의 근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다. 그 책임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또 민주당 의원이 있었습니다. 자, 누군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문재인 대통령 뭐 꼬봉입니까?
문 대통령이 지시하면 그대로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얘기하는 건 좀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럼 저희들한테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마라 뭐 이런 얘기로 지침으로 들리는데 그걸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까? 더 모욕적이죠. 모욕죽이다. 그리고 꼬봉이라는 단어를 등장시켰습니다. 김현정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그 문재인 대통령은 성품 자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박지원 전 원장이라든지 박용진 의원은 본인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얘기한 것을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 정치를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박지원 전 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결속해야 된다는 거에 본인의 생각을 거기다가 넣은 것이라고 저는 보고, 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단합과 통합을 얘기하고 다만 이제 개딸이나 강성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적인 그 얘기를 잠깐 섞은 것 이 정도인데, 저는 이렇게 전원한 것을 전제로 해갖고 또 이상민 의원이 발끈해서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봐요. 이상민 의원도 지금까지 뭐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본인이 막 얘기하고 계셨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하면서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느냐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전제로 뭐 우리가 꼬봉이냐 이렇게 표현할 것도 너무 과도한 가민 반응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요즘 정치권에서 새삼 다시 거론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오늘 출간되는 회고록 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회고록에서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노 전 대통령의 변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미국에 자신의 아들 주택 자금을 마련하는 그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을 했다. 주택을 구입한 사실 자체를 확인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과연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일단 주택을 미국에 구입한 사실은 확인을 했고 증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당시에 그래서 권양숙 여사도 다시 불러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미국 주택 구입 사실 등을 밝히기 위해서 2009년 5월 24일 부산지검으로 권양숙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만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충분히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했었어야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운명이란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은 있지 않았습니다. 변호할 것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가야 할 현안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문 전 대통령은 당시를 회고하면서 자신의 책 회고록에 이런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대통령은 나를 보는 것조차 면목 없어 하셨다. 이런 주장들을 같이 덧붙이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혜림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 이인규 전 부장이 주장을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대로 된 변호 전략이 없이 막무가내로 검찰을 비난했다. 이게 이제 저 책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저서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검찰이 박 회장의 진술 이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는 검찰에게 어떠한 수사 기록을 보여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검찰과 접촉해서 수사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지도 않았다. 근데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재판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검찰의 수사 기록이라든지 이런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그 전에 검찰과 접촉을 해서 어떤 수사 기록을 보자고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는 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어떠한 혐의가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마지막에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은 이인규 전 부장의 주장이 맞다라고 보이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의견서도 한 장 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떠한 조사를 받고 있고,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노 전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명예가 훼손되는 정도의 혐의였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의견서를 한 장도 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물론 어떠한 연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의견서 내자든지, 제가 구체적인 연유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검찰인 이인규 전 부장의 입장에서는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변호를 제대로 하려는 생각이 없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의견서 부분은 아마 이제 최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검찰의 이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닙니다. 보통 변호인 의견서는 검찰 사건이 종결될 무렵에 보통 이 수사에 대해 이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 쪽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다. 반박 내용을 보통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당시에 이게 수사 초기나 아마 중반이나 될 정도로 저는 아직 수사가 과정이었었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 측에서는 혐의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찰이 어디까지 그다음에 어떤 혐의로 어떤 범죄까지 다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전반적으로 총해서 이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여요. 그걸 가지고 이인규 전 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에 변호인으로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좀 그 부분은 본인이 검사만 해서 변호인 입장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어찌 되었건 간에 이런 책 내용이 마무리가 된 내용이 아니에요. 당시에 수사 검사로서 본인이 알고 있었던 내용, 지득한 내용에 대해서만 지금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법원을 통해서 확정된 사실이다. 그러면 공표를 하더라도 내용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게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일단 수사 과정상에서 본인이 취득한 공무상 비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어떠한 죄도 성립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지금에 와서 본인이 나는 대한민국 검찰이었다라고 하는 검사였다라는 것이 과연 정말 본인이 이 책에서 쓰고 있다시피 후배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저는 이런 부분 선배 검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은 아닌가라는 비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책이 출간되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책을 사서 보면서 내용을 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인규 전 부장이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문계 인사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최재성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참 비열한 검찰 출신 이인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안 했잖아요. 검찰 왕국이 됐거든요. 대통령까지 검찰 출신이니까. 여기에 이인규라는 사람이 편승을 해서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이 소위 말해서 머리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사자를 죽음으로 몰게 된 한 원인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인면수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최재성 전 의원은 지금 이렇게 비열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책 내용을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접했을 것 같은데 메시지는 아직 내놓고 있진 않더라고요. 내놓겠습니까? 저는 내놓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짧게 그때 회고록 쓴 것처럼 굳이 가야 할 현안도 없었고 나를 보는 것조차 몇 명 없어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일 여기에 의견을 낸다거나 입장을 낸다거나 참전을 하는 형식을 택한다면 이게 굉장히 확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진영 대결로 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다만 이 점은 분명해 보여요. 그 당시에 이제 노 전 대통령 혐의 몇 가지가 확인됐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피의자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사실은 아무도 여기서 방어권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유일하게 낼 수 있는 분이 이제 문재인 전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낸다면 파장이 너무 클 테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회고록은 회고록대로 그냥 여기서 말하자면 그걸로서 보는 사람의 해석의 영역으로 놔둬야지 이게 정치권으로 가는 순간 제가 보기에 이거는 파장이 만만치 않은 화약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용기 있게 진실을 밝혔다라면서 잘했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민주당은 반대의 목소리인데요. 먼저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에 대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용기 있게 밝혔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밝힌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합니다. 자, 반면 민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목소리도 이어서 확인합니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회고록을 통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론에 피의 사실을 흘려대며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입니다.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 검사가 검사 정권의 뒷배를 믿고 날뛰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2번 죽이는 것이고요. 정치 검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자, 그래서 노무현 재단에서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까지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을 좀 지켜보겠고, 그리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수사 기록이 공개될 수도 있다. 혹시라도. 자, 이인규 전 중수부장. 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충분하다. 친노 친문 측은 왜곡이고 폄훼고 2차 가해다라면서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09년 6월 12일 수사 결과 발표 당시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 영구 보존 기록 지정을 해놨다. 그래서 결국 영상 기록물 CD를 첨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첨부가 됐다는 얘기는 CD가 있겠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녹화를 해둔 그 영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검찰 보존 사무 규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요. 불기소 사건 기록은 피의자를 비롯해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신청해야 열람할 수 있다. 공개가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공개가 될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최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수사 기록과 관련된 공개 진실 공방은 어떤 내용이냐면 과연 이인규 중수부장이 하고 있는 얘기가 사실이냐 이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사자 명예훼손 얘기도 나오는데 사자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일반 명예훼손과는 다르게 진실은 없습니다. 우리 일반 명예훼손은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는데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만 얘기해 명예훼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실 공방에 지금 수사 기록이 공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보존 사무 규칙에 따라서는 공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단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명예훼손이라든지 사생활 보호 위반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공개가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다만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당장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것은 검찰에서의 조사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끝나지 않은 재판 기록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검찰이 그 당시에 그 피의자였던 사람에게 조사하고 질문한 답변한 내용이지 그것이 사실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사 공개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 공개가 진실 공방에 마침표를 찍을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진실 공방을 더 키울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찌됐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회고록으로 인한 정치권의 논란이 아직까지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핫한 인물들 만나볼 텐데요. 핫한 인물들 첫 번째 인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에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추천했었던 조국의 법 고전 산책이라는 책을 놓고 북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저 자리에 조민 씨가 등장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진행자의 소개로 갑자기 예정에 없던 등장을 하게 된 모습입니다. 저렇게 무대로 올라와서 방청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저 자리에 착석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대한 변호사님, 저때 뭐 조 전 장관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도 얘기를 쭉 했다고 얘기가 전해지더라고요. 저렇게 깜짝 등장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먼저 아버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우리가 MBTI라고 하죠. 성격과 관련된 것을 본인이 이제 강제로 시켜봤더니 그 조 전 장관이 ISTJ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ISTJ라는 것이 어떻게 분석이 되냐면 청렴 결백한 논리주의자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격이 MBTI를 비춰봤을 때에는 굉장히 청렴 결백하고 논리적인 성격이고 여기에다가 아버지와 본인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항상 아버지는 제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도 아버지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아빠 편을 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자리에 나와서 깜짝 등장해서 했던 얘기가 지금 보시는 그래픽 화면처럼 MBTI를 얘기하면서 조 전 장관 자신의 아버지는 청렴 결백한 논리주의자였고
아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응원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청렴결백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지금 이 조 전 장관으로 인해서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논란은 사실 없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조민 씨도 그렇고 그냥 상황을 즐기기로 하시기로 그냥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조국 전 장관과 그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아직까지 뭐 최종 그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국 전 장관에게는 혐의가 없고 죄가 없고 청렴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자신만의 우주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자신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억울하다 주장할 수 있지만 저들이 가지는 정치적 파장 같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 국민에게 상처를 줬던 조국 전 장관의 말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북콘서트라는 자리를 빌려서 저렇게 또 한 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상처를 줄 필요가 있을까? 안 그래도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래차례 저래차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조민이라는 산을 또 만나서 산도 넘어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과연 민주당을 위해서 조국 전 장관과 조민 씨의 발언이 적절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또 적절한가? 당연히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조국 전 장관의 일부 팬덤들을 달래기 위한 그냥 마음 정도로만 생각하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들을 저 두 부녀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자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가족이어서 저런 말씀했던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청렴결백하다는 말을 그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 한 것은 아니죠. 당연히 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뭐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랑 그 우리 소위 요즘에 유행하는 MBTI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재판 과정이라든지 수사 과정에서 나왔듯이 어떤 제일 처음에는 뭐 펀드, 사모펀드라고 하는 뭐 그런 걸로 시작이 됐지만은 결국에는 그냥 입학과 관련한 자녀들 입학과 관련한 내용으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돈을 취하거나 정말 뭐 뇌물을 받았다거나 뭐 어떤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에 있으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깊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뭐 본인의 책을 파셔야 되고 본인도 얘기하셨다시피 지금 생계가 다 끊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로서 받는 뭐 정말 최소한의 연봉 외에는 달리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을 내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책의 저자로서 본인이 그냥 북콘서트 판매를 위해서 북콘서트를 하는 것이고 또 본인의 팬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이걸 너무 정치권에서 너무 관심을 가지시는 건 아닌가. 이거 민주당에서도 뭐 조국 교수를 옹호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럴 생각도 없고 어찌 보면 과거에 민주당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셨던 분으로서 그냥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고 사정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뭐 너무 과도한 해석까지는 필요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콘서트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런 질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 전 장관 요즘 재판과 관련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을 테고 자 어떻게 극복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김재섭 의원님 어떻게 답했습니까? 운동을 통해서 극복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국 전 장관이 운동을 이렇게 간간히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 과거에 이제 정경심 교수가 재판받는 과정에도 본인이 이제 본인의 어떤 SNS 친구들에게만 공개되는 형태로 이렇게 철봉에 매달리는 턱걸이를 하는 턱걸이를 하는 인증샷을 해서 굉장히 또 여론에 안 좋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뭐 운동도 좋고 다 좋지만은 자신의 이제 부인이 재판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는 과정에 과연 저런 어떤 의지가 있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이런 비판들이 많았는데 뭐 그런 맥락으로 지금 뭐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운동한다고 하신다. 운동 자체는 좋습니다. 운동은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굳이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안 그래도 뭐 재판도 있고 조미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의 비판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을 굳이 공공연하게 말할 필요는 있었는가라는 의심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화면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수도 했고 잘못도 저지르고 흠도 있고 자신도 한계가 있다. 인정했습니다. 여러 차례 사과드렸고 계속 사과드릴 것이다. 그만하라 할 때까지 사과를 드릴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다만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꿈꾸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지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를 하겠지만 잘못한 걸 따져 들어오기 전에 내가 무엇을 꿈꿨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흠도 있고 한계도 있었다면은 저는 반성과 자숙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지금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처벌도 달게 받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판결을 조금 뒤로 미루는 이런 모습들은 오히려 사법정의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꿈꾸려했던 사회가 정말 공정사회라면은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또 하나 뭐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가 아니라 가재, 붕어, 개구리도 행복하게 사는 사회라 그러면은 본인부터 솔선수범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회 지도층다운 모습 보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노소용 관장입니다. 자, 노소용 관장이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로 인해서 시끄러운 이 이슈에 참전을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가장이 집안의 장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다. 돈이 생기고 힘이 있으면 남자들은 종종 딴살림을 차린다. 가장이 딴살림을 차리면 나머지 가족은 붕괴 그 자체가 된다. 어찌해야 아픈 아이들을 치유할지 아직 모르겠다.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누구를 겨냥한 얘기였을까요? 바로 자신의 전 최태원 회장을 겨냥한 얘기였을 텐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까?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도 이러한 메시지를 낸 적이 있어서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자신의 아버지가 지금 현재의 자신의 아버지의 이제 배우자죠. 그러니까 외도를 했었고 그 외도로 인해서 본인의 엄마가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고 암투병까지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본인도 큰 고통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러한 진술을 하면서 소위 마약을 한 것 같은 정황들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소영 관장이 저 얘기를 한 거죠. 가장이 딴살림을 차리면 나머지 가족은 붕괴 그 자체가 된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사정에 빗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이 외도를 하게 되면 나머지 가족들의 삶은 붕괴되기 때문에 그 얘기가 결국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도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저렇게 붕괴된 것이 아니야 가족이. 그 가족의 붕괴는 우리 가족도 현재 진행형이다와 같은 비유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에도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노 소장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 씨가 개인 방송에서 이제 가족의 비자금 관련된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추징할 수 있는? 예, 원래대로 한다고 한다면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 재산이 상속재산이 됐어요. 근데 형사소송법에서는 상속재산은 몰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추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현재는 몰수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어야지 몰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현재 다 다른 곳으로 빼돌려져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그 자체의 금액을 추징을 해야 되는데 현재 형사소송법에서는 상속재산은 추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이 SNS 글은 지금 현재 삭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도 논란을 예상했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글을 올리고 1시간쯤 지나서 곧장 삭제했다는 말씀까지 설명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람 순서 만나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놓치면 안 되는 아쉬운 뉴스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픈런 열풍. 다들 잘 아시죠? 보통 이 고가의 명품들을 사기 전에 왜 전날 밤 혹은 뭐 그날 새벽부터 줄을 서는 현상을 오픈런 뭐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계열의 오픈런이 등장했습니다. 명품이 아니라 1,000원짜리 저렴한 그리고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오픈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식사들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 식사들을 좀 메뉴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보시죠. 대학교의 학교식
식당에서 판매하는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는 현상들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고려대, 경희대, 경북대, 성균관대 몇몇 대학들의 메뉴들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푸짐해 보이죠? 먼저 고려대는 지금 밥이 한가득 있고 반찬이 4개에 국, 그리고 계란 후라이 따로, 식빵도 한 조각 따로 주고 있고요. 경북대는 지금 비빔밥, 돌솥 비빔밥이 보이고, 경희대도 지금 아래쪽에 성균관대를 먼저 볼까요? 성균관대 보시면요, 지금 김칫국에 또 여러 갖가지 반찬과 함께 맛있게 배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희대도 지금 갈비탕처럼 보이는 국과 함께 또 반찬 3가지가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가격이 뭐 한 3, 4천 원 이렇게만 돼도 굉장히 저렴해 보일 텐데 이게 한 끼에 1,000원이라는 겁니다. 1,000원. 1,000원이면 이게 뭐 음식 재료 값이 나올까도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싸게 된 겁니까? 이게 정부는 쌀 소비를 좀 이뤄야 되겠고, 그다음에 요즘 MZ세대들 아침 안 먹지 않습니까? 네. 또 아침 또 먹여야 되겠고, 그래서 정부하고 학교하고 학생이 각각 1,000원씩 부담해가지고 아침 식사만 한정해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 외식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사실 직장인들 점심 한 끼 평균 가격이 10,000원 넘는다는 그러니까요. 상황에서 학생들은 사실 이런 아침을 든든하게 먹으면서 실제 1,000원만 내고, 이것은 또 국내 쌀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선순환이면서 윈윈이 되기 때문에 네. 학교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아침 식사로 물론 한정해서 제공하지만 이러한 문화와 풍토가 굉장히 좀 확산될 것 같고, 학생들은 20대에 좀 건강한 몸을 갖게 되는, 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갖게 되는 아주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다희 변호사는 아직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시잖아요. 네. 학교 식당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요. 학식 많이 먹는데요.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싼 학교 식당을 선호하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또 외부에 나가서 밥을 먹고 들어올 시간이 부족하기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줄이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요새 학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품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실제로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진만 봐도 군침이 도는 학식, 그리고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그래서 오픈런이라는 현상까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픈런 현상 하나 더 소개해 드릴 텐데,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 주류, 이 술에서도 오픈런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맥주나 소주 이런 쪽이 아니라 흔히들 아저씨들의 술로 여겨졌던 위스키를 사려고 전날 밤부터 오픈런, 줄을 서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건데, 그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왔었거든요. 네, 어제도 왔는데 제가 원하는 위스키를 얻지 못해서 받은 거는 이렇게 46번 받았습니다. 조금 약간 기분 되게 이상하고 좋네요. 목표는 13번이었고 어제 한 12시 조금 넘어서. 어떻게 약간 좀 일찍 오신 보람이 좀 있어요? 보람 있네요. 이거 진짜 안 될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일단 보관하고 뭔가 기념이 있을 때. 자, 비싼 술로 여겨졌던 위스키. 위스키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건가요, 선 전 변호사님?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네네. 이게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이런 다른 술을 찾아보자. 그래서 기존에는 정말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많이 드셨던 술이었는데, 이거 요즘 젊은 세대로 많이 확산이 되는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이렇게 예전에는 뭐 블렌디드 위스키가 주로 많이 마셨는데, 요즘 싱글 몰트 위스키를 많이 마시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맛에 대해서 이제 젊은 층들이 이렇게 조금 탐구하는 영역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즐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각국의 위스키, 특히 뭐 서양 위스키라든지 요즘에는 또 일본 위스키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맛이 조금씩 틀려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새로운 것을 찾는 어떤 MZ 세대들의 어떤 성향이 이렇게 투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위스키하면 이제 비싼 술이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또 저렴하고 또 맛도 괜찮은 위스키들이 많이 나와서 그만큼 또 MZ 세대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도 가끔 위스키 와이프랑 한 잔씩 하는데, 어찌됐든 위스키가 요즘 대세 술로 자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 공기업 광고에 한류가 등장했습니다.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 직후에 공개된 공기업 광고여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떤 컨셉의 광고였는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無彩色の世界が輝き始めた。マジか。ほんの少しの勇気があれば。 서울역은 어디예요? 저기 도와드릴까요? 네.
그래도 될까요? 네, 맡겨주세요. 一歩踏み出せばそこに広大な世界があった楽しすぎた多分幸せすぎたあなたらしい明日を支えたい 자, 일단 그 여성의, 그러니까 한 여성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한류 아이돌의 팬인데 그 다음에 한국어도 배우고 콘서트 공모해서 티켓도 구했는데 가지 못해서 결국 딸이 한국에 삼계탕을 끓여주면서 위로를 한다는 그런 컨셉의 광고였습니다. 일본 공기업 광고로 보기에는 조금 다소 의아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든 한류를 소재로 저렇게 광고를 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김재섭 위원께서는? 사실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것이 일본 내에 혐한 정서가 상당히 좀 큰 편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지난해 아베 총리가 죽었을 때에 그 사망했던 당시에 그 배후에 이제 통일교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통일교를 대한민국 어떤 종교로서 치부하는 일본 내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일본 정치적인 형국도 그렇고 언론 지형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한국을 좀 싫어하는 정서가 일본 내에 굉장히 팽배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있는 공기업이 사실상 어떤 한류 열풍을 반영하는 저런 내용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이런 한일 협정 이후에 일본 내의 어떤 기류들을 좀 변하게 하려고 하는 정치권의 노력, 그다음에 정부의 노력, 그다음에 언론이나 어떤 시민들의 노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6, 17일 1박 2일 동안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일본에서 12년 만에 정상회담을 한 직후에 또 이틀 뒤에 공개된 영상이어서 광고여서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세 번째 신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이 취업난이 굉장히 큰 문제죠. 계속 얘기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60대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는군요. 신문 보겠습니다.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 10년 새 2배로 역대 최대로 뛰어올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취업자가 577만 명입니다. 60세 이상 취업자의 추이를 한번 보시죠. 2월 기준입니다. 2월 기준. 2003년도에 185만 명, 2013년도에 273만 명이던 60세 이상의 고령자 취업자 추이가 10년 뒤인 2023년 올해 2월 기준으로 577만 2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자, 20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정도, 그리고 10년 사이랑 비교하면 2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김현정 대변인께서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1분기 그 청년 취업률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3분의 1토막 났더라고요. 청년 취업은 대단히 어려워졌고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이제 하나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그 급속도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이미 뭐 많이 진입되어 있는데 네네. 그와 관련해서 정부 대책이 상당히 좀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지난 예산에서 그 청년과 노인 일자리 관련된 예산들은 또 대폭 삭감한 측면이 있거든요. 실제로 뭐 출산율도 0.78명으로 OECD 국가 중에 꼴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로 저출산과 고령화와 관련된 그런 근본적인 대책들이 정말 심도 있게 지금 만들어져야 될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신문은 마스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자, 신문 보겠습니다. 888일 만에 마스크를 이제 벗게 되는 건데요. 벗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자, 신문을 좀 보여드리죠. 증상이 있는 사람 마스크 쓰는 게 더 훌륭하다, 더 좋다, 더 안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마스크 착용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기침했을 때 비말이 튀어나가는 그 거리를 보여주는 이 그래픽이 있습니다. 보시죠.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는 비말이 2m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마스크를 썼을 때는 마스크 주변에 살짝 튀어나오는 건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다 가져가는 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확진자가 하루 10,000명씩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를 그냥 벗으라고 했다고 뭐 다 벗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조심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